2022년 3월 12일 새벽 4시 37분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군 감시망에 잡힌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낡은 배 한 척이었죠. 배 안에는 여성 1명과 어린 남자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엔진은 고장난 상태였고 노 하나로 조류를 따라 표류하고 있었어요. 남북 양측 함정이 동시에 그 배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경고 방송이 양쪽에서 터져 나왔죠. 북쪽에서는 즉각 사살 명령이 떨어졌고 남쪽에서는 더 이상의 접근 금지 경고가 울렸습니다. 두 개의 명령이 그 작은 배 위로 쏟아졌어요. 조명탄이 하늘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붉은 빛이 새벽 바다를 나처럼 밝혔어요. 그 빛 아래서 두 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군사 경계선이 눈앞에 있었죠. 불과 몇백 미터 남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파도 위로 물보라가 솟아올랐어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센 파도 하나가 배를 밀어붙였습니다. 배는 그 파도를 타고 국경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아, 북한 해군 함장 윤철의 아내였죠. 5일 전까지만 해도 평양 외곽 군관촌에서 살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두 아들, 민준이와 서준이를 키우며 남편이 바다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그날 죽음의 바다를 건넜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국경의 경계선까지 내몰았을까요? 이야기에 앞서 이곳은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묻힌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힘이 됩니다. 평양 스케치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윤아입니다. 해군 함장 윤철의 아내였죠. 그 사람은 늘 바다 냄새를 몸에 묻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40대 후반이었지만 여전히 젊은 병사들보다 강인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배의 선체를 만지며 점검했고 항상 바다의 기류를 읽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살면서 그 눈빛 속에 담긴 온기를 알게 됐죠. 우리는 평양 외곽 대동강구역 군관촌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집이 똑같이 생긴 곳이었죠.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전부였어요. 남편은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한 번 나가면 일주일에서 열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아이들은 라디오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큰아이 민준이가 7살, 작은아이 서준이가 5살이었어요. 민준이는 아버지를 닮아 말이 없었고 서준이는 저를 닮아 수다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무뚝뚝했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잠들면 담요를 덮어주고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그 사람의 말이었어요. 말없이 전해지는 약속이었죠. 괜찮다는 것. 아직 돌아올 거라는 것, 그 말을 믿었어요. 그게 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여 학교에 보내고 서준이와 시장에 갔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장마당에서 필요한 걸 구해야 했어요. 오후엔 이웃 박씨 부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집 남편도 해군이었어요. 같은 부대 소속이었죠. 날씨 이야기, 배급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평범한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순이었어요. 남편이 사흘째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해군은 원래 연락이 잘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부대에 전화했지만 연결조차 안 됐습니다. 교환원은 그저 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박중이었어요. 남편과 같은 배에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였죠. 문을 열자 그가 군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위부에서 조사 중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 말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보이부라니요?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박중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갔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이부. 그 세 글자만으로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이부에 불려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웃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 집은 봉쇄됐죠.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앞에는 군 트럭이 서 있었어요. 낯선 군인들이 매일 집 앞을 지나다니며 살폈습니다. 드러내놓고 감시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이 왜 계속 있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떨렸습니다. 서준이는 더 이상 밖에서 놀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남편의 흔적을 찾으려 방 안을 뒤졌어요. 무언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열었어요. 옷가지와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맨 밑을 뒤지자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나왔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어요. 언제나 함께. 그 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책상 밑을 살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을 두드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판자 하나가 다른 것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손톱으로 긁어 판자를 들어 올렸어요. 그 밑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얇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상자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열자 그 안엔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지도였습니다. 거기엔 평양에서 서해안 항구까지 가는 길이 붉은 펜으로 그어져 있었어요. 주요 검문소 위치가 표시돼 있었고 우회 경로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항구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배 번호까지 있었습니다. 그 밑엔 글씨 한 줄, 그 길의 끝엔 자유가 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탈출 계획이었을까요? 하지만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바닥 아래 숨겼어요. 판자를 제자리에 놓고 먼지를 덮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밖에서는 군홧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계속 집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한 걸까요? 보이보는 왜 우리 집을 감시하는 걸까요?
질문만 늘어났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방송이 끊겼어요. 라디오에서는 잡음만 흘렀습니다. 평소엔 당의 지시와 선전 방송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 너머의 하늘을 봤습니다. 붉게 물든 구름이 서쪽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세졌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서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집 밖에 선 군 트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이 3번 두드려졌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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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문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군화 자국이 마루에 선명히 찍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고 옷가지를 바닥에 던졌어요. 벽장을 열고 안을 뒤졌습니다. 침대를 뒤집고 매트리스를 갈랐어요. 책을 하나씩 털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체계적이고 잔인한 움직임이었어요.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보이부원 중 한 명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기밀문서 어디 있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모릅니다. 그 대답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원은 아무 말 없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쳤어요.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서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이가 동생을 감싸 안았어요. 저는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이 당의 명령을 어겼소. 그 죄는 가족에게도 전해지는 법이오. 보이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들은 1시간 넘게 집을 뒤졌습니다. 책상도 뒤집었지만 바닥까지는 뜯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보이부원들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파편과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안았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파편을 치우고 넘어진 가구를 바로 세웠어요. 깨진 액자 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진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우리 가족의 얼굴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어요. 서준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고 민준이는 눈을 감았지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들이 깊이 잠들자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보이부가 흩어놓은 종이들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었어요.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아, 아무도 믿지 마라. 그들이 곧 올 거야.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를 믿지 말라는 걸까요? 누가 온다는 걸까요? 저는 쪽지를 품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군 트럭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내렸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 아침 걱정 말라며 곧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이부까지 들이닥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또 누가 올까봐 문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하지만 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하늘 끝자락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어젯밤 보이부의 노크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갔어요. 문틈 사이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아내 동지, 박중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박중희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재빨리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박중희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어요. 함장 동지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박중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부에 계십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과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급하게 쓴 듯 글씨가 흔들렸어요. 윤아, 내가 당의 명령을 어겼소. 곧 보위부에 당신의 체포 명령이 내려질 거요. 상자 안의 문서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남아하시오. 지금은 그게 유일한 길이오. 그 문서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줄 거요. 미안하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왜 체포 명령이 내려진다는 걸까요? 봉투 안에 다른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지도였어요. 평양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검문소 위치와 우회로가 빨간 펜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항구 이름과 배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이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아이들과 부디 살아남으시오. 박중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면 보이부가 다시 옵니다. 지금 떠나십시오. 늦으면 끝입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함장은 괜찮습니까? 박중희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함장 동지께서는 이미 각오하신 분입니다. 부인께서 살아나가시는 게 함장 동지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중희가 문으로 갔어요. 나가기 전 돌아봤습니다. 문서를 꼭 남쪽에 전하십시오. 그것만이 함장 동지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고 책상으로 갔어요. 바닥에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금속 상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조선 해안 기습 타격 작전 계획서 극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남편이 말한 문서였구나. 저는 첫 장을 넘겼어요. 작전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륙 지점과 타격 목표가 지도에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곳들이 있었습니다. 인천 주거지역, 부산 시가지, 여수 어촌마을. 모두 민간인 거주구역이었어요. 페이지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민간구역 폭격 목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막으려 한 거구나. 민간인 학살 계획이었어요. 남편은 이걸 당에 항의했다가 보위부에 잡힌 거였습니다. 이 문서가 제 손에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걸 남쪽에 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상자에 넣고 가방에 챙겼어요. 남편의 편지와 지도도 함께 넣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물병을 챙겼어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왜요? 민준아, 지금부터는 조용히 해야 해. 우리 나가야 해. 서준이도 깼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둘렀어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겠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뒷문으로 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골목이 보였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문을 닫는 순간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뒤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수색하라!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더 빨리 뛰었어요. 골목 끝에 큰 길이 나왔습니다. 군인 2명이 서 있었어요. 저는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을 벽에 붙여 세웠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 뛰었어요. 서준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서준이의 입을 막았어요. 저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군인 2명이 그쪽을 향해 뛰어갔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건넜어요.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끔 순찰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그때마다 숨었어요. 건물 그림자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도시 외곽에 다다랐어요. 이제 산길로 접어들어야 했습니다. 지도를 꺼내봤습니다. 여기서 산을 넘어 마을을 우회해야 했어요. 검문소를 피하려면 산길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가자. 곧 쉴 수 있어. 산길은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었고 바위가 길을 막았어요. 저희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민준이가 서준이의 손을 잡아줬어요. 동생을 돌보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길을 걷게 하다니.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낮이었어요. 낮에는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어요. 산길 중턱쯤에 폐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이 반쯤 떨어져 나간 작은 집이었어요. 저희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구석에 앉혔어요.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엄마, 배고파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먹을 수 있어.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큰 길이 보였어요. 군용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루 종일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잠들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올까봐 계속 밖을 지켜봤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이제 다시 움직여야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저희는 다시 산길을 내려갔어요. 지도를 따라 마을을 우회했습니다. 검문소가 있는 곳은 멀리 돌아갔어요. 밤새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신발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지쳐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동생의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어요. 별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지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종이가 해졌어요. 빨간 선이 항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배가 있을 거라는 남편의 말 그 말만의 희망이었어요. 산길을 내려와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해안으로 가는 큰 길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검문소가 문제였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검문소만 3군데였어요. 모두 우회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병사들이 차량을 세워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숲으로 들어갔어요. 검문소를 크게 돌아 숲길로 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어요.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2시간쯤 걸어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다시 길로 나왔어요. 이제 2번째 검문소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컸어요. 마을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우회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남편이 표시해둔 다른 경로가 있었어요. 마을 뒤쪽 개울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희는 개울로 향했습니다. 개울물이 차가웠습니다. 저희는 물을 건넜어요. 개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마을 불빛이 멀어졌어요. 검문소를 지난 거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다시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근처 숲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아이들은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하는 거였어요. 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나무 뒤에 숨겼어요.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헬리콥터 소리가 멀어졌어요. 해가 졌습니다. 셋째 밤이었어요. 저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제 항구가 가까웠어요. 지도상으로는 20km 남았습니다. 하룻밤이면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밤길을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비틀거렸어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도 업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대신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지막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문소를 통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검문소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고장 난 모양이었어요. 병사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았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반대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담장을 따라 검문소를 우회했어요. 병사들이 트럭을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이제 항구가 보였어요. 저 멀리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들의 윤곽이 보였어요. 녹슨 어선들이 부두에 줄지어 묶여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배 번호를 확인했어요. 2847번. 남편이 표시해둔 번호였습니다. 저희는 부두를 따라 걸었어요. 배마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2801번, 2819번, 2833번.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2847번. 배를 찾았습니다. 낡은 어선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선체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닷줄에 작은 표식이 묶여 있었습니다. 흰 천이었어요. 천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화. 남편의 글씨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이들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민준이가 올라갔고 서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저도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은 배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선실을 확인했습니다. 노가 있었어요. 작은 돛도 있었습니다. 물과 비상식량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닷줄을 풀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부두에서 멀어졌어요. 저는 노를 잡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노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었습니다. 천천히 힘을 주어 노를 당겼어요.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가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다가 시작됐어요. 그때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멈춰라! 부두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손전등 불빛이 저희를 비췄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물기둥이 배 옆으로 솟았습니다. 저는 노를 더 세게 저었습니다. 팔에 힘을 주었어요. 배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또 총성이 들렸어요. 총알이 배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서준이를 감싸 안았어요. 부두에선 배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으림을 다해 노를 저었어요. 손바닥이 쓰라렸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터졌어요.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비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저희를 비췄어요.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정지하라. 명령 불복 시 사격한다. 저는 노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었어요.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준이가 무서워 울었어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왔어요.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경계선이었어요. 남쪽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조명탄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갈랐어요.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또 다른 배가 나타났어요. 남쪽에서 온 배였습니다. 한국 해군이었어요. 남과 북의 배가 동시에 저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양쪽에서 경고가 들렸어요. 북쪽에선, 즉시 정지하라. 남쪽에선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두 명령이 부딪혔습니다. 저희는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배 안에 무전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둔 거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아 동지, 박중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문서를 지키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릴 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총성이 들렸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렸어요. 박중희가 총에 맞은 거였습니다. 저는 중희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어요.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북쪽 경비정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총구가 저희를 겨냥했어요. 저는 노를 더 세게 저었습니다. 경계선이 눈앞이었어요. 조금만 더 남쪽 함선에서도 경고가 울렸습니다. 더 이상 접근 시 발포합니다. 양쪽 모두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아이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노를 쥔 손이 너덜너덜해졌어요. 하지만 계속 저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밀었어요. 바람이 돛을 밀었습니다. 배가 경계선을 향해 나아갔어요. 쉴 새 없이 터지는 양측의 조명탄으로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하나가 꺼지면 다른 하나가 올라가고 붉은 빛, 하얀 빛, 빛들이 교차하며 바다 전체를 비췄어요. 마치 무대 조명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연이 아니었어요. 삶과 죽음이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함선의 그림자가 양쪽에서 저희를 에워쌌습니다. 북쪽 경비정 두 척이 왼편에 있었어요. 회색 선체의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갑판 위 병사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오른편에는 남쪽 구축함 한 척이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철회색 선체 위로 보였어요. 저희 배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낡은 어선 하나 길이가 불과 몇 미터에 불과한 작은 배였어요. 거대한 함선들 사이에서 나뭇잎처럼 보였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양쪽에서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북쪽에서 먼저 울렸어요.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최후 경고다. 즉시 정지하라. 명령 불복 시 격침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쪽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좀 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신원 확인을 위해 정지하십시오. 불응 시 조치합니다. 두 목소리가 파도 위로 퍼졌습니다. 메아리처럼 겹쳐 들렸어요. 저는 두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를 놓지 않았어요.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계속 노를 잡았습니다. 경계선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남쪽이 어디인지, 구원이 어느 방향인지 저는 태양을 봤어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그렇다면 남쪽은? 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었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예고 없이 터졌어요. 북쪽 경비정에서 쏜 거였습니다. 물기둥이 배 앞 3미터 지점에서 솟아올랐어요. 하얀 물보라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파도가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들은 배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떨고 있었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배 옆 1미터 지점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충격파가 배를 밀었습니다. 저는 노를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다시 잡았습니다. 피가 노에 묻었어요. 미끄러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북쪽 경비정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가판위 병사들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6명쯤 됐어요. 모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당기면 총알이 날아올 거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로 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었어요. 살아남으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편지에 적혔던 그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한 명령 아니 부탁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노를 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저었습니다. 파도가 크게 일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방향을 바꿨어요. 서쪽에서 불던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왔습니다. 강한 바람이었어요. 부러진 돛대에 걸린 천 조각이 바람을 받았습니다. 배가 갑자기 속도를 냈어요. 파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저는 노를 더 세게 저었어요. 바람과 노가 함께 배를 밀었습니다. 총성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자동 소총이었어요. 북쪽 경비정에서 퍼부었습니다. 총알들이 물 위를 가로질렀어요. 하나가 배 옆판을 스쳤습니다. 나무 파편이 튀었어요. 또 하나가 부러진 돛대를 맞췄습니다. 돛대가 반으로 쪼개지며 바다로 떨어졌어요. 쿵 소리를 내며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이 계속 밀어줬습니다. 남쪽 함선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길고 낮은 소리였어요. 경고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함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천천히였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확성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정지하십시오. 반복하겠습니다. 즉시 정지하십시오. 저는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정지하면 죽는 거였어요. 북쪽 경비정이 따라잡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아니,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잡아가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저와 아이들 모두 끝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노를 저었어요. 팔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북쪽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배 안에 남아있던 낡은 무전기였습니다. 잡음이 심했지만 들렸어요. 퇴각 명령. 남측 영해. 진입 즉시 퇴각하라. 그 말이 3번 반복됐습니다. 북쪽 경비정의 엔진 소리가 바뀌었어요. 속도가 줄었습니다. 배가 방향을 틀었어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쪽 경비정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가판위 병사들은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어요. 총구가 이쪽을 향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명령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경계를 넘어서까지 쫓아올 순 없었습니다. 남쪽 함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선체가 확실히 보였어요. 회색 철판 위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갑판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안전을 보장합니다. 저는 노를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노를 내려놓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어요. 손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펴지지도 않았어요. 손바닥을 봤습니다. 피로 범벅이었어요. 살점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노에 묻은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목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 같았습니다. 더 크게 외쳤어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함선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얼굴들이 보였어요. 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25쯤 돼 보였어요. 그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손을 들었어요. 함선이 멈췄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며 그 자리에 섰어요. 확성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정지하십시오. 구조 준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긴장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살아남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배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벌렸어요.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꼭 안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바다 위에 퍼져나갔어요. 파도 소리와 섞였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구조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보트였어요. 함선에서 내려보낸 거였습니다. 엔진 소리를 내며 천천히 왔어요. 보트에 해군 병사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로프를 던졌어요. 저희 배에 로프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병사가 사다리를 내렸어요. 병사 한 명이 저희 배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23쯤 돼 보였습니다. 그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보트로 건넸습니다. 다른 병사가 받았어요. 서준이도 올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였어요. 병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노를 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병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저는 보트로 옮겨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어요. 병사가 저를 받쳐줬습니다.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았어요. 담요가 어깨에 덮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아이들도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보트가 함선으로 향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희가 타고 온 배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어선 남편이 준비해준 배, 저 배가 저희를 살렸어요. 저는 배에게 고마웠습니다. 함선에 도착했습니다. 갑판이 높았어요. 사다리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아이들을 먼저 안아 올렸어요. 민준이가 올라갔습니다. 서준이가 올라갔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 계단씩 올랐어요. 위에서 손이 내려왔습니다. 병사가 저를 끌어올렸어요. 갑판 위에 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주저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의무병이었어요. 하하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의무병이 제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이 너덜너덜했어요. 살점이 벗겨지고 물집이 터져 있었습니다. 피가 아직도 흘렀어요. 의무병이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았어요. 쓰라렸지만 참았습니다. 거즈로 덮였어요. 붕대가 손을 감쌌습니다. 두 손 모두 하얗게 감겼어요.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중령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어요. 장교가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잠시 쉬십시오. 곧 이동합니다. 장교가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봤어요. 민준이와 서준이가 담요에 쌓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아이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함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울렸어요. 진동이 갑판에 전해졌습니다. 속도를 냈어요. 항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 쪽을 봤습니다. 북쪽 바다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남편이 있었어요. 보이부에 갇혀 있을 남편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 저희는 살았어요. 당신 명령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부두에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차 옆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이었어요. 저와 아이들은 함선에서 내렸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차로 안내했어요. 저희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회색 건물 창문엔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긴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한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10평쯤 되는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3개가 전부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국가정보원 소속이었습니다. 이름, 출신, 가족관계. 탈북 경위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물을 마셨습니다. 문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어디서 얻었는지, 누가 전달했는지, 내용을 아는지, 남편이 왜 빼돌렸는지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조금씩 표현만 바꿔서 물었습니다. 대답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는 진실만 말했습니다. 담당관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빨간 표시들이 있었어요. 민간구역 폭격 목표들이었습니다. 담당관의 고개를 들었어요. 이 문서는 진품입니다. 당신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그날 조사는 6시간 계속됐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간단한 질문만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사가 끝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건물 내 숙소로 안내됐습니다.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2개와 책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씻겼어요.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깨끗한 옷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입혔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나왔어요. 아이들은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저 혼자 여기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조사는 사흘간 계속됐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었어요. 세부 사항까지 확인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남편의 행적, 탈북 경로, 보위부 수색, 박중희 만남, 모든 것을 물었어요. 녹음기가 돌아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됐어요. 나중에 다시 들으며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조사가 끝났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어요. 이제 임시거처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정착 지원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남편 소식은요?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의 한 빌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 임시 거주 시설이었어요. 2층 작은 방 2개짜리 집이었습니다. 가구가 갖춰져 있었어요. 다른 탈북자 가족들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한 억양이 복도에서 들렸어요. 어딘가 안심이 됐습니다. 낮에는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어요. 말투, 예절,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준비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사투리를 고쳤어요. 민준이는 빨리 적응했습니다. 서준이는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바다에서 도망치는 꿈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무의 잎이 돋아났습니다. 나만의 봄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남편 소식이 없었어요. 국정원에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확인 중이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빌라 현관문이 두드려졌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국정원 담당관이었습니다. 조사 때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있었어요. 담당관이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담당관이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윤철 함장은 3월 18일 보위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났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담당관의 입이 계속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다시 들렸습니다. 혐의는 반역죄, 기밀 유출, 가족 탈북 방조, 당이 명령 거부였습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북측이 남쪽 해상 경계가 삼엄해진 걸 알았습니다. 작전이 노출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분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담요를 꼭 쥐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담당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 덕분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 나온 모든 지점의 방어를 강화했어요. 만약 공격이 있었다면 수천 명이 죽었을 겁니다. 민간인들이요. 남편분은 그들을 구한 겁니다. 담당관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대통령 표창입니다. 남편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담당관이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깊이 조의를 표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어요. 아이들을 안았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뚝뚝했지만 따뜻했던 얼굴, 바다를 사랑했던 사람, 가족을 지키려 목숨을 건 사람. 살아남으시오,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명령, 아니 간청이었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들도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북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남편이 있었어요. 이제는 별이 됐을 남편,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속삭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빠는 많은 사람을 구했어.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 거야. 서준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적응해 갔습니다. 저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준 생명으로요. 3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저는 서울 외곽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집을 얻었어요. 월세는 지원금으로 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엔 좁았지만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주방 보조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일하는 동안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녁엔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함께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남편일까요? 저는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았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꿈이었어요. 조명탄이 터지고 총성이 들렸습니다. 노를 젓고 있었어요.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깨면 식은 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어요. 어느 주말 아이들과 바닷가에 갔습니다. 인천 앞바다였어요.
저희가 도착했던 그 바다 백사장에 앉아 파도를 봤습니다. 파도는 평화로웠어요. 그날의 거친 파도와는 달랐습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물가에서 놀았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파도를 봤습니다. 그날의 바다가 떠올랐어요. 죽음과 삶의 경계였던 바다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왔다 갔어요.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없이 마음으로 말했어요. 당신, 우리 살아있어요. 당신이 준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바람이었어요.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닭국, 반찬, 북한에선 꿈도 못 꿨던 식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었어요. 저도 먹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밤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어요. 두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평화가 남편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신문이 있었어요. 며칠 전 신문이었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작은 기사였어요. 북한 도발 계획 사전 차단, 해군, 경계 강화로 위기 모면. 몇 줄 안 되는 기사였습니다. 그 속에 남편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문서를 전달했는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부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뿐이었어요.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세상이 몰라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수천 명을 구했어요.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문 한 줄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한 남자의 양심과 한 여자의 용기가 들어 있어요. 체제와 명령보다 인간의 생명을 선택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죽음의 바다를 건넌 여자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모릅니다.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잊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체제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 명령이 아닌 양심의 이야기, 죽음이 아닌 생명의 이야기이니까요.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한 사람이 선택을 했습니다. 체제와 가족 사이에서 한 여자가 바다를 건넜어요. 여러분이었다면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남았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평양 스케치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겠습니다.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겠습니다. 묻혀서는 안 될 목소리들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꿉니다. 국경을 넘을 용기를 모읍니다. 가족을 지키려 목숨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평양 스케치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